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공무원을 지내서 어지간하면 제가 언급을 하기 싫습니다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오만과 무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우기기만 하는 내가 정인이야! 웃기다가 뭐야 웃기다가! 저게 정말 국정을 책임진 그런 집단이냐. 불과 2년 전만 해도 강군이었던 우리 군대가 이렇게 민병대로 전락한 것은 저는 가장 큰 책임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걸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 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 때 한번 교육을 받아야 네, 11월 4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말 5시네요. 네, 그 신반장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요.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깜짝 만남을 가졌잖아요.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대화 자체가 처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회의 전에 먼저 아베 총리한테 다가가면서 네. 성사가 됐고요. 네. 그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만난 이후에 대화 자리로는 13개월 만인데 아, 그래요? 그렇게나 네. 오래됐어요? 일단 대화 한 11분 정도 했고 네. 뭐 앞으로 뭐 고위급 협의를 비롯해서 한일 관계 대화로 좀 풀자 네. 이런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오늘부터 이제 여야가 본격적인 이제 총선 채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총선 기획단을 다 띄웠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명단도 다 발표했죠? 네, 기획단 총 명단. 15명으로 구성된 총선 기획단을 꾸렸는데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습니다. 일단 뭐 여성과 청년의 비중을 좀 높였다라고 했고요. 네. 한국당 역시 오늘 총선 기획단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본격적인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역시 박맹우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요. 네. 월요일과 수요일이 정례회의를 가지면서 이 공천 룰도 확정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아, 이번 내년 총선 이제 달아오르네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최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여야가 총선 체제로 일제히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총선 기획단을 발족시켰고요. 현역 물갈이 또 인재 영입을 둘러싼 당내 진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요, 뭐 세피를 수혈하는, 그러니까 뭐 물갈이 필요성이야 다 공감하지만 그게 또 내 문제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라면 최대 25% 정도가 교체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총선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둘러싼 대립도 커지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뭐 총선 체제로 또 바로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더 멀어졌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해서 제3지대 구축에 나선 대한신당이 신당의 명칭을 그대로 대한신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당 상징 색깔도 진녹색으로 정했는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차원에서 당시 이제 새정치국민의당 색이었던 진녹색을 택했다는 거고요. 17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지만요.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유성엽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등 7명이 탑승한 소방 헬기가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지 오늘로 5째인데요. 지금 생사 확인이 안 된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는 어제 처참한 모습으로 인양이 됐지만요. 실종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만약 이제 회의 도중에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바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정치권 분위기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 대화 자리를 가진 아까 13개월 만이라고 그랬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기자회견 소식과 헬기 추락 사고 속보 내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총선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여성과 청년 등 총 15명이 참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시작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평가에서 제외한 다음 하위 20%에게 감점을 주기로 해서 물갈이 폭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4년 전이었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각 당 공천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진박 공천을 밀어붙이며 이 비박계 김무성 대표의 소위 옥새 파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인재 영입과 또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당명 변경, 그리고 새누리당 비대위 출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자, 결과는 현역 의원 교체율이 33.3%였던 민주당이 32.8%였던 새누리당을 한 석 차이로 이깁니다. 자,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요, 현역 의원 교체율이 41.7%였던 새누리당이 37.1%였던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또 2008년 18대 총선도 현역 교체율 38.5%였던 한나라당이 당시 19.1%에 그쳤던 통합민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죠. 자, 그러니까 소위 물갈이라 불리는 이 현역 의원 교체 비율과 선거의 승패가 무관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역시 물갈이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등 이 통계 수치만 봐도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는 만큼 내년 총선에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천 룰을 확정한 민주당은요, 정체성, 기여도, 또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 공천 점수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이 같은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에도 20%까지 범위 내에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심사 시에도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했습니다. 자, 이 룰대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다정회 지역구 현역인 최종혁 의원은 무조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자, 고석승 전 의원과 신혜원 후보가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자, 평가 결과 최 의원이 80점, 이 고 전 의원이 70점, 그리고 신 후보가 60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최 의원은 이 20%가 감점이 되죠. 따라서 64점이 되고, 이 반면 정치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신 후보는 가산점 25%를 얻어 75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 전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되는 거죠. 즉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실상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변수는요,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의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표창원, 이철희 의원 등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약 10여 명인데요. 자, 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으로 자,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129명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출마자를 제외하지 않으면 1등부터 129등까지 줄을 이렇게 쭉 세우겠죠. 자, 이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25명이 감점 대상인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불출마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한 10명을 먼저 제외를 하면 이 평가 대상은 119명이 되죠. 자, 이때 하위 20%는 23명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불출마자를 더하면 총 33명이 돼, 그러니까 물갈이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 바로 불출마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상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물갈이를 위해서는 인재 영입 역시 중요하겠죠.
자, 지금 한국당은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는 있지만 이미 인재 영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그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재 영입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4년 전 민주당은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아 여러 정치 신인들을 발굴했죠. 그 1호 바로 이분입니다. 표창원 박사의 입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모가 실패하거나 가난하면 꿈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하고 냉혹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역량 그리고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참여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한 표창원 의원, 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해경군 김씨 논란이나 또 최근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공격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한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으로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다며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부터 공약, 홍보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할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총 15명인데요. 단장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당연직을 제외하고요. 금태섭, 강훈식, 정은혜 의원 등과 또 원외 인사로 정청래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당의 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성 비율을 33%, 15명 중에 5명을 여성으로 구성을 했고 청년은 4명, 27%입니다. 30대가 2명, 또 20대 1명까지 이렇게 20,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대위는 이해찬 대표가 예고한 대로 다음 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데요. 당에선 이미지, 통합 등 차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원혜영, 김부겸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구성, 불출마자 제외한 현역 의원 하위 20% 감점입니다. 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본격적인 선거 진용을 갖추는 그런 모양새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자유한국당 상황은 좀 짚어봤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인재 영입 쪽에 조금 사활을 건 그런 모양새고 민주당은 지금 총선 기획단을 오늘 출범시키면서 물갈이론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요, 고 반장 선거 기획단 구성을 완료한 거죠? 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전철 민주연구원장, 또 소병훈 조직부총장 등이 포함된 총선 기획단은 이 총선 전략 및 주요 정책 공약 수립, 공천 세부 규칙 결정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기획단이 구성되면 이달 중에 준비 작업을 마치고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다음 달 10일쯤부터 선거대책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선대위를 띄웠던 2016년 총선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셈입니다. 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총선 체제를 통해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그런 그 뜻으로 일단 해석은 되고요. 양 반장, 과연 누가 선대위원장을 맡을지가 일단 관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 지금 지도부는 뒤로 물러나고요. 이 당 운영, 그러니까 선거 지휘, 자연스레 이 선대위 체제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바뀝니다. 과연 그럼 누가 선대위원장, 즉 총선용 간판, 얼굴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자, 이해찬 대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약간 한 발 뒤로 빠지고 대신 이 간판급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쇄신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기에 당으로 복귀해서 이 직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불출마 입장을 사실상 밝힌 원혜영 의원, 또 중립지대 인사나 어떤 지역 상징성을 갖는 김부겸 의원, 또 유력 차기 주자 이런 좀 국민 호감도가 높은 외부 인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 모집단이 줄어드니까 민주당의 소위 물갈이 폭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윤호중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그러니까 불출마 대상을 좀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불출마 의사를 먼저 밝힌 분들의 이 평가를 대체로 이렇게 다면 평가 같은 데서 낮게 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테면 불출마 의사를 표시하신 분들이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와 무관하게 하위의 이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의 정확성 문제 이런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당초 내일부터 이 국회의원에 대한 하반기 평가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이 법안 또 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16일부터 다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6일 전까지 의원들로부터 불출마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에 이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지난주 원래 하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던 건데요. 어때요? 최 반장 아까 취재를 하던데 당 쇄신 방향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의견이 나왔나요? 네, 일단 의원총회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전에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의 심경을 좀 토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의원들도 여러 생각이 많고 마음으로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까지 마음 편할 날 없이 지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분 의원님들하고 점심을 했는데 그 지역은 거의 칼라루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지역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항의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아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당을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이 12년 만에 집권 여당을 거치는 첫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에 당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라고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지금 일반 초재선 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이 정해지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의총을 열고 이제 주 1회씩 이제 앞으로 당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법안 처리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최 반장이 취재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또 보고를 받았어요. 미안해요. 좀 심한가? 좀 알려주시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참석한 의원들을 좀 취재한 결과인데 당 쇄신과 관련한 발언은 특별히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략하고 민생 관련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하고요. 물갈이 관련한 의견 개진도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제죠? 31일인가? 기자간담회 때 이해찬 대표가 유감의 뜻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도 오늘은 특별히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든지 쇄신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 가지 인재 영입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중질환 비슷한 데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원팀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 반장이 좀 더 취재는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조국 전 장관 일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죠. 네,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된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주 중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이 조사가
소원 조사를 한 뒤에 사실상 수사를 마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의 경우 지난달 23일 구속 후에 4차례 소환해서 조사했는데요.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또 이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3가지 의혹 모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개입했는지, 또 사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또 채용 비리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이 친동생이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 거죠. 자, 검찰은 오늘도 조 전 장관 동생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소송은 나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잘 모른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죠. 자, 그러나 이 동생의 배임 혐의가 벌어진 시점 또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잠깐 있었던 그 시기 일부가 겹칩니다. 다만 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계획 정해진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오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관련한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금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유재수 부시장이 근무할 당시에 업무 관련 자료, 또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자, 유 부시장은 금융위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고 또 자녀의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첩보가 접수가 돼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또 민주당의 전문위원회를 거쳐서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검찰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이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를 받고요.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자,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감찰 그리고 금융위 사직 과정 등을 묻자 유 부시장은 경미한 품위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크게 해석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이 금융위 국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난 조 전 장관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부인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속보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바로 뒤에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르면 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민주당 총선 기획단 출범 하위 20% 물갈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에서 11분간의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갔고 그렇게 깜짝 회담이 성사됐죠. 청와대는 두 정상이 고위급 협의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사안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1월부터는 숨가쁜 다자 외교 일정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문 대통령은 현재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틀 차고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에 더해서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정상 여러분,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네, 문 대통령 회의 머릿말의 포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몰아칠 때 처음으로 모여서 이 튼튼한 아시아 경제권을 만들어낸 과거를 상기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센 지금 다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겁니다. 전 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IMF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 균형의 길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가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회의장엔 일본 아베 총리 그리고 중국 리커창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심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또 동아시아의 협력을 저해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깜짝 단독 환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회담이 아니고 환담이라니 어떤 의미인가 싶은데 지난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G20회의 때도 두 정상은 악수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담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한일 정상이 나눈 첫 대화인 셈입니다. 자, 청와대는 두 정상이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또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깜짝 환담으로 물꼬는 텄고요. 자, 그럼 제대로 형식을 갖춘 한일 정상회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이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되는 게 우선일 겁니다. 오늘 환담도 내용상으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또 실제로 일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いずれにせよ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法に基づき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네, 짧게 번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환담까지 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싶은데 그래도 매번 관심을 모으는 한일 정상의 악수 장면입니다. 자,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땐 의장국인 일본 아베 총리가 이렇게 포터월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자, 8초간 손을 맞잡았었죠. 자, 그리고 4개월 뒤 어제 태국입니다. 어제 열린 갈라 만찬 직전에 단체 사진을 찍기 전에 첫 악수를 나눴는데 먼저 정상끼리 2초, 이후에 배우자와도 서로 교차해서 2초씩 총 4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8초입니다. 자, 외교 관계상 8초면 적당하다 이런 룰이라도 있는 건지 자, 아무튼 한일 관계에 따라서 악수 시간도 변하는지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회 외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현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주요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사실 문 의장은 일본 정치권으로부터 좀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이 인터뷰 때문입니다. 퇴임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번에 주범의 아드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할머니 한번 손 잡고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싶은데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이 선왕 히로히토를 전범의 주범이라고 칭한 것. 또 이제는 역시 선왕이 된 아키히토 일왕이 직접 사과하라라고 한 것에 발끈한 겁니다. この韓日議連のですね会長まで務めた人間がこのようなことを言うというのは極めて深刻でありまして。 네, 이후에 일본의 참여한 의장이 문 의장의 개별 회담 요청을 거부하고 또 아베 총리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적지 않은 미움을 샀습니다. 문 의장은 어제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3번째 사과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도 위안부는 마음의 문제라 생각한다. 일본이 마음이 담긴 사죄의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 오늘 G20 국회의장 회의에선 자유무역 질서의 회복을 주제로 한 연설을 했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 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 11분 단독 환담, 필요하면 고위급 협의 갖자 제안입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요. 오늘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을 들어야 얘기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군데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이거는 뭐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요. 일단 나오는 뭐 중요한 속보니까 먼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정해놨다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늦어도 12월 초에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뭐 늦어도 열릴 것이라는 그 확신을 뭐 갖고 있는 뭐가 이유가 있겠죠. 정보가 뭐 자세히 어떤 근거를 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정원은 12월 초까지는 늦어도 실무회담이 열리고 일단 김정은이 올해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12월에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도 지금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면은 뒤에 같이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온 뉴스라서 그 좀 더 정확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들어봐야 되죠. 자,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현지에서 깜짝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뭐 회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담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대화 자체가 13개월 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한일 두 정상이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약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회의장이나 만찬장에서의 짧은 만남이 아닌 이 대화 자리가 마련된 건 지난해 9월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13개월 만입니다. 다만 자리 성격을 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정의한 건 통상적으로 회담은 의제를 숙성해서 양 정상이 협의를 갖는 것이고 오늘 자리는 그렇게 의제가 협의가 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뭐 양 정상이 이제 오며 가며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도는 뭐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이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몰랐잖아요. 어떻게 성사된 자리예요? 일단 원래 오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 4번 정도 마주하는 자리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글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문 대통령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다른 나라 정상들과 환담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의장에 도착한 아베 총리를 발견하고요. 문 대통령이 먼저 아베 총리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왔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환담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옆에 이제 빨리 이제 통역이 붙었네요. 네, 바로 붙어서 이렇게 착석을 했죠. 네,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악수만 딱 하고 헤어지지 않았나요? 네, 어제 이 첫날 열린 갈라 만찬에서는 정말 짧은 악수만 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악수는 한 2초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일체 대화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 통에 뭐 지난 6월에 G20 정상회의 상황이 좀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오늘 자리가 마련이 된 거고요. 또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 칠레에서의 에이펙 정상회의까지가 취소가 되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 정상이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도 이 두 정상이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나서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아직은 뭐 한일 간의 입장차는 워낙 크죠.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가 몇 개 감지된 것들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친서를 전했고요. 또 아베 총리도 또 문 대통령 모친상에 또 조전을 보냈잖아요. 양 반장, 오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땠답니까? 예, 일단 뭐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뭐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 정상이 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양국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했다는 거죠.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으며 자, 뭐 어떻게 들으시면 이거 뭐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자,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든 어떤 방법이든 다 모색해보자는 대목.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이 경색 국면을 좀 풀어보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바로 이 대목에서 읽혀진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11월 말에 아시다시피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까 들으신 것처럼 장관급이든 뭐든 고위급이든 뭐든 성사시켜서 이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최 반장. 다만 일본 측에서는요, 원론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본 외무성은요, 환담 직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본이겠죠.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됐다라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또 해석을 달아서 보도를 했고요. 또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조의를 전달하면서 일본 직위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해 준 데 대한 감사를 전달을 했고, 또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대한 조의에 감사를 표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22일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입니다. 최근 일본도 물론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특히 미국의 입을 빌어서 일본이 주장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일단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일본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미국 고위급 관리들을 인터뷰하는 등 그들의 입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일 중인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대리대사도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 등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내일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한하는데 일본에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네, 지난달 말에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한국 측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내일 방한을 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와 또 국회 등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또 한일 간에도 또 지소미아 관련 막판 협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역시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일 간 국방장관 개별 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방위, 정보위가 다 있었는데 특히 이제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 ICBM 개발 관련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나왔고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발언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발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이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부터 좀 듣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이 정의용 실장이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럼 군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창리 그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앞서 북한은 2017년 ICBM인 화성 14형과 화성 15형의 시험 발사 당시 이동식 발사대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운영위에서는 청와대의 대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군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반장. 자, 그리고 오늘 국방위에서 관련된 질문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정경두 장관은 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 이 TL-2로 이 발사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 발사체를 이동시켜서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를 한 적도 있고 지지대에서 발사를 한 적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그 국정원 그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정원은 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이다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앞서 정의용 실장과는 조금 다른 보고를 한 셈인데요. 관련 국방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16년, 17년에 ICBM 텔에서 발사했으니까 고정 발사대에서 발사했습니까? 텔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텔로 옮겨서 텔로 발사한 거죠.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해서 발사한 적도 있고, 장관님, 텔에 지지대를 텔로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텔로 발사한 적이 그러니까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지대를 대가지고 발사시켰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들으면은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 운영위에서 한 발언은 거의 위증에 가깝습니다.
테일러 발사한 적이 없다. 뭐 실장께서 답변 드린 내용도 약간 이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동식 발사대가 TEL로 알고 있는데 저는요. TEL입니다. 그렇죠. 아까 TL이라고 그랬잖아요, 최 반장이. 제가 자신 있게, TEL이라고 자신 있게. 하지 않았나요? TEL이에요. 제가 영어에 조금 이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네, 영어에 조금 약해가지고. 네.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자 좋습니다. 그 정보위 국정감사도 오늘 진행이 됐는데 아까 제가 중요한 속보 하나는 좀 뭐 얘기를 했고요. 그 어떤 내용들이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뭐 국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12월에 정상회담을 정해놓고 이에 앞서서 11월 말 또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이 북미 간 실무회담을 열어서 의제를 조율하려고 한다는 게 지금 현재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정했고요. 지난달 5일에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또 이 장시간 상호의 입장 차이를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연말 협상 시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안한 연말 전에 이 실무회담 또 정상회담까지 가질 것으로 본다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또 방금 전에 또 뭐 국방위 지난주 운영위에서 논란이 됐던 이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시점에 발사대를 거치해서 발사를 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뭐 오늘 군의 입장과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 SLBM 발사단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가 완료가 되면 잠수함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자, 이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북중수교 70년을 맞아서 연내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마지막으로 이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주 체코 북한 대사가 조만간 교체가 돼서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뭐 속보 내용이 많았네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렇게 좀 노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양측 대표단의 표정이 그렇게 어둡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나왔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국정원이 12월 초에 뭐 늦어도 12월 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까지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요. 뭔가 그 물밑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그 특별 대표 비건 대표가 승진했잖아요. 승진했음에도 본인이 계속해서 협상 대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근데 아무튼 뭐 북미 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고 반장이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친분이 있으니까 좀 취재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아베 11분 깜짝 단독 환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입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만 있을 뿐 군 통수권자는 없다. 우리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박 전 대장 영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논란도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와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이 기자회견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내용이 핵심적인 것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영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른바 공관병들에 대한 갑질 논란, 그거 일일이 막 사례를 본인이 열거를 하면서 이거 하나같이 거짓 혹은 뭐 과대 포장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인신을 구속했다. 제 아내를 뭐 여단장으로 대화를 했다. 공관병을 GOP로 유배보냈다.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혐의가 나온 게 뭡니까?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장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부려먹느냐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건 정말 오해다. 이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뿐이다라고 말이죠.
자, 부모가 자식을 나무란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타령관이 병사들에게 지시하는 걸 여러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오늘 지휘 체계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 입당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 박 전 대장 지난주 논란이 일자 자신이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절 일단 빼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는 온전히 이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비례대표에 무슨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비례대표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고향 천안을 가든지. 자, 그런데 오늘 회견에서 뭐랄까요, 오개티? 근데 꽤나 큰 오개티가 있었습니다. 이 갑질 파문을 세상에 맨 처음 알렸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회견장에서도 삼청교육대 얘기가 나올 때 기자들 사이에서는 허허허 막 약간 좀 어이없어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삼청교육대 사회학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 차원에서 설치됐던 50 신군부의 바로 그 삼청교육대.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네 발로 기어 나오기만 해도, 아니 살아나오기만 해도 천만다행이었다던 반인권 국가 범죄의 상징 삼청교육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발언 회견 시작하고 한 40분쯤 지나서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그전까지는 아이고 저 양반들 좀 오죽 억울하고 원통하면 저럴까라고 했는데 삼청교육대 얘기 듣는 순간 글쎄요, 좀 무섭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자, 바로 비슷한 시각 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당내 반대가 워낙 거세서 이 사실상 영이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는데 누가 불이된 상황인데 그게 뭐 언제쯤 다시 또 발표를 무슨 발표가 보류됐어요? 박찬주 전 대장 관련해서 보류됐대요? 자, 보신 것처럼 누가 보류했는데 나 안 했는데 금시초문인데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취재원이 저렇게 답을 하면 묻는 기자들 참 무한해지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황교안 대표 박찬주 영입 흔들림 없이 간다 재확인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국민들이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시기와 또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였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결국 사건은 밤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관한 질의를 하다 점점점 이 데시벨이 높아졌던 거죠. 처음 시작은 분명 그렇게 두 사람의 신경전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3자가 이 싸움에 참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오늘은 3분 간격으로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답변하는데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잠시 정당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 장면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오디오가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저기 앉아 있는 한국당 이 정양석 의원이 강기정 수석을 향해서 너 강기정이 국회밥 좀 먹었다 이런 싸가지 없이 막 이러면서 막 거들고 나서면서 이 상황이 더욱더 커졌다죠. 자, 결국 밤 12시쯤 돼서야 강기정 수석이 뭐 본인의 자의인지 아니면 뭐 노영민 실장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재개가 됐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또 말리지 않습니까? 자, 이 정무수석의 이런 행동, 최선이었느냐? 과연 최선이었느냐 아쉬워하는 목소리 여권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보통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건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일입니다. 일의 거의 8할입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면 그걸 말려야 하는 사람도 정무수석이죠.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야당의 협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지금 정무수석의 이런 돌발 행동, 과연 여권 입장에서도 좋을 것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한국당, 바른미래당 강기정 정무수석 사퇴, 그리고 문 대통령의 사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비난 강도 아주 거셌는데요. 이렇게요. 우긴다는 그 표현에 정무수석이 종이를 흔들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장 해임하고 국회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 야당은 강기정 수석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박찬주 전 대장이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요. 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시각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양 반장이 소개했던 삼청교육대 관련 발언은요. 그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라도 뭐 농담이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농담이라는 걸 전제로 하지도 않았죠. 네, 한 말 같더라고요. 일단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관련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역시나 삼청교육대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는데 홍 전 대표 50 시대에나 어울리는 분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 만약 이분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0 공안검사 출신이 50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당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또 이분의 영입을 당이 재고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홍 전 대표가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 보수 지지층을 좀 의식을 했는지 얼마 안 가서 바로 글을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간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50 공안검사는 이제 황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정말 뭐 지나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갑질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뭐 반박을 하면서도 일부 인정한 부분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간 내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하거나 골프공을 줍게 한 일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간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냐라고도 했습니다. 또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공관병의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공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는 또 이 그 공관병 갑질 논란이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최 반장? 네, 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해서는요. 이 육군 규정에 따르면 감을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 전 대장으로부터 이 삼청교육대를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권유를 받은 임태훈 소장은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에 직접 또 입장을 내놨는데. 내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 이런 사람은 봐주면 안 되겠구나 싶다면서 빨리 유죄를 받아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됐으면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영입 발표도 연기가 됐던 건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예, 주말 사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 통합을 통해서 국민께 새 정치를 보여드린다고 다짐하겠다 이렇게 수습에 나섰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당 안팎에 좀 지적, 비판을 수용하나?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서 제가 발제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회의가 끝나고 백브리핑을 하면서 박 전 대장 영입을 누가 보류한답니까? 하면서 그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나온 이 삼청교육대 발언이 워낙 지금 파장이 커져서
황 대표 선택을 좀 고민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총선 기획단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게 끝나고 기자들이 삼촌교육대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물었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듣지는 못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이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면서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막 들어온 소식 맞아요? 아까 소개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 양반장이? 그거 아닌가? 다른 거였나? 미안해요. 딴 거 하느라고 아까 못 봤어요. 자, 박찬주 전 대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 반장, 아까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한 게 있다면서요? 네, 정경두 국방장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갑질 사건이 군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거기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중도 통합 논의 지금 정치권에서 뭐 상당히 시끄러운데 안철수 전 의원은 거의 뭐 마라톤 산매경에 빠진 분위기죠. 또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은 독일 체류를 끝내고 미국 스탠퍼드에 가 있죠. 그런데 지난 3일 뉴욕시티 마라톤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풀 코스를 완주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는 또 베를린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했었는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뭐 3시간 59분이라는 뭐 기록으로 이제 완주를 했다고 하고 뭐 두 번이나 이렇게 완주한 걸 보니까 뭐 정말 살이 많이 빠진 모습 저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한국의 정치 상황과는 계속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도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경찰이 후원금 등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배우 윤지호 씨 신병 확보를 위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이미 했고요. 또 오늘 중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뭐 할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적색 수배라는 건 뭐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죠. 네. 경찰은 이제 사회적 파장,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적색 수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으니까요. 윤지호 씨가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박찬주, 임태훈 삼청교육대 교육 받아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기장과 정비실장의 시신이 인근 해역에서 발견이 됐죠. 어제는 헬기 동체도 인양됐는데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가 사고 당시 영상을 촬영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밤 발생한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오늘도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자, 헬기에 타고 있던 실종자 7명 중 2명이 지난 토요일 발견이 됐습니다. 이종우 부기장과 서정용 정비실장입니다. 자, 추락한 헬기 동체 위치에서 각각 110m,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고 헬기도 인양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전해드렸지만 헬기 발견 과정에서 동체 안에 실종자도 한 명 있다라는 발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헬기가 인양되면 실종자 수색에도 진척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양된 헬기 내부에는 실종자가 없었습니다. 인양한 소방헬기 동체 내부 확인 결과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헬기 동체 탐색 중 내부에서 헬기 구조물에 가려 발 부분만 확인되는 실종자를 확인하였으나 오늘 동체 인양 결과 동체 내부 실종자는 파손된 기체일과 함께 인양 중 유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유실 가능성이 큰 가운데 소방당국은 당초 헬기 발견 과정에서 영상 판독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분이 발 모양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안에 계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게 인양을 해보니까 없어서 과연 그게 영상 판독상의 어떤 실수인지 아니면 인양 과정에서 기체 무게나 또 다른 거 떨어지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같이 유실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경과 해군 등 구조당국은 항공기와 선박 등을 동원해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구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잠수 요원들의 수중 수색도 오후에 재개됐는데요. 헬기 동체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 2점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갑자기 사고 영상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 독도경비대 소속 직원이 쓴 KBS가 사고 영상을 찍어놓고 경찰의 제공 요청을 거절하더니 단독 보도로 영상을 내보냈다는 인터넷 기사 댓글이 발단이었습니다. KBS 측은 어제 해명이 담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KBS는 헬기 진행 방향이 담긴 영상은 촬영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영상 상당 부분은 즉각 경찰에 제공했고 제공하지 않은 부분도 보도 직후에 모두 정부 사고조사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 논란이 일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소방헬기 사고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시위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자, 벌써 5달째입니다. 홍콩 이른바 이 반중 시위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홍콩은 혼돈 그 자체였는데요. 자,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시위가 더욱 커진 겁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크게 충돌해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我覺得佢哋已經唔係為執法而執法咯，佢哋係為泄憤而執法。佢哋即係就算而家鬧一句，佢哋都可以直接拉你去打你。咁我覺得呢樣嘢係佢哋純粹為咗發泄，佢哋將佢哋嘅情緒發泄喺。 일부 반중 시위대는 중국계 또는 친중국 성향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사무실과 점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홍콩 사무실도 표적이 됐습니다. 시위대는 신화통신이 자리한 건물 1층 유리창을 깨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습니다. Dozens of rioters gathered here and used iron bars and bricks to break all the windows. The front gate of the Xinhua News Agency's branch in Hong Kong, it was almost right now completely destroyed. Rioters also threw some petrol bombs into the lobby to set up big fires. 자, 일부 홍콩 주민들은 친중과 반중으로 나눠져 반목과 갈등도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중국계 거주민들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쇼핑몰에서는 중국 표준어를 쓰는 중국 본토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사람들과 이번 사태에 관련한 논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중국계 기업에 다니는 홍콩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갑자기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내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 박람회에 참석하고 바로 홍콩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해 오는 6일 홍콩과 마카오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한정 중국 부총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면담은 중국이 홍콩 통제권 강화 방침을 안팎에 천명한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실질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방헬기 사고 닷새째, 실종자 5명 못 찾아. 네, 자, 홍콩 시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체포된 사람이 벌써 3,000명을 넘었다고요? 예,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007명,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재미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마스크 금지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시위자 체포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경찰의 진압 방식이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 더 강경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복면금지법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 시위대 규모가 더 커지고 이 시위 양상도 더 과격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떠나서 강경 진압과 과격 시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하루 동안 무려 200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홍콩 경찰이 체포된 시민에 대해 구타,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서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요, 중국 관영 언론이 습격당하는 일도 있었죠? 네, 신화통신이 습격을 당했는데 신화통신이 성명을 내고 이 폭도들의 만행에 극도로 붕괴한다. 홍콩 경찰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비판 보도를 내놨는데 환구시보 신화통신의 공격은 홍콩 법치의 치욕이라면서
이 홍콩 법치와 중앙정부에 대한 도발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CCTV도 이 홍콩 경찰과 사법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 방침 관련해서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오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협의회 총회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단은 2028학년도까지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고 과목은 이렇게 하고 A부터 E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하자라는 게 이 골자입니다. 또 수능 응시 시기를 7월과 12월로 이원화를 해서 원하는 시점에 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교육계 시국선언도 있었다고요? 예. 오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과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각계 인사 1,500명이 대입 정시 모집 확대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미래 교육 관점에서 정시 모집 확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입시 제도를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문제, 국민 분노, 절망 해결할 수 없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대학 서열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방헬기 추락 사고 소식이 있잖아요. 고반장이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헬기는요. 일단 청해진함으로 포항 신안까지 옮겨진 상태고요. 오늘 새벽 1시쯤에 항구에 도착해서 11시쯤 부두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 헬기 동체는 앞부분 일부와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하는데 블랙박스가 온전하게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헬기는 김포공항으로 옮겨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현재 실종자 2명이 발견됐고 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수색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요. 아무튼 좋은 소식이 빨리 좀 저기 발견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소방 헬기 사고 닷새째 실종자 5명 못 찾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찾았다. 이슬이다. 소주는 깨끗합니다. 선배, 이 노래 알아요? 무슨 노래? 부드럽다. 부드러운 소주.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른바 소주 여신이라 불리는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내세운 주류 광고 보셨습니다. CF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소주병 자체에도 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음주를 미화하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고쳐서 소주병 등의 연예인의 사진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흡연과 음주 둘 다 건강에 해로운데도 금연 정책은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에 절주 그리고 금주 정책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란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들 지적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광고를 보니까요. 광고를 할 때 도대체 이 술 광고, 소주병 광고는 다 여성 연예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 용기에다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이런 거 적절 문제 제기하셔야죠. 그리고 담배값에는 암 환자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사실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술하고 담배가 다 1급 발암물질로 됩니다. 각종 암이라든가 고혈압,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태도가 달라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담뱃값에는 흡연 경고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2016년 말부터 시행됐죠. 내년부터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현행 담뱃값의 50%에서 75%로 더 키운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금연 광고까지 하는데요. 혐오 논란이 일 정도로 공포 광고를 하다가 최근엔 실익을 강조하는 광고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음주에 대해선 제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경고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 때문에 한번 경고 문구도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했지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2019년 기준 금연 사업엔 약 1,3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22살 A씨입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과 25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정수리를 맞은 의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사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말리는 경찰이 있는데도 발로 찹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 3월 세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도시 중 하나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한국인은 일주일에 13.7, 약 14잔의 소주를 마신다고 하는데 수치만 비교하면 이른바 과음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음주로 인한 실수에 관대하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음주는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고 음주운전은 이제 살인 행위로 인정되고 있죠. 금연뿐 아니라 절주 문화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아까 이제 최반장 말씀 때도 얘기했지만요.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갖추고 있죠. 민주당이 내일 총선 기획단 첫 회의를 엽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한다고 합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귀국합니다. 또 국회의장 G20 회의 참석차 일본에 간 문희상 의장은 내일 오후 와사다 대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재현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합니다.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 서울에 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비중 있게 거론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513조 원 규모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부처 심사가 끝나고 내일과 모레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5시에 다시 만나요. 네, 5시. 네.